반갑습니다. 부모교육 강사 최경선입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위한 감정 코칭, 가족 간의 상처와 갈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치유 활동을 벌이고 있는 최성애 조벽 교수님이 지은 참 좋은 책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아직 완성하지 못한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입니다. 나는 아이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을까? 내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법, 감정 코칭 5단계, 이론이 아닌 실제를 이 책에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노력으로 출발할 수 있는 감정 코칭입니다. 애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아이를 크게 혼내고 나면 후회되고 엄마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어요. 저는요, 아이가 무기력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어릴 땐 제법 똑똑하더니 학년이 오래갈수록 만삭을 귀찮다고 짜증만 부립니다. 제대로 클지 걱정이에요. 저는요, 애가 게임 중독이에요. 컴퓨터를 부숴버릴 정도로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주로 호소하는 내용들입니다. 아이들의 성별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부모님의 학력, 직업, 거주지, 행동 정상도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의 감정에 대해 오랫동안 관가했거나 억압했거나 방임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성숙해진다는 뜻은 매 순간 오감이 활짝 깨어있어 희노애락을 폭넓게 풍요롭게 느끼며 인생의 극과 극을 경험하는 것이겠지요. 성숙함이란 감성과 이성이 슬기로운 조화를 이루어 올바른 행동으로 나타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능력은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아직도 아이들의 감정은 무시하거나 억압하고 그저 아이들이 이성만 발휘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울면 뚝! 한마디로 감정을 단호하게 차단해 버리거나 저기 경찰 아저씨가 이놈한다? 하고 위협합니다. 그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하고 감정을 유괴하기도 합니다. 협박이나 뇌물로 다스려지지 않는 아이에게는 매를 들거나 체벌을 가합니다. 예전에는 아이 한 명에 여러 명의 어른들이 주변에 존재했습니다. 부모님 외에 언니, 오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이런 분들이 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이웃 친인척들과의 교류도 빈번했습니다. 인성교육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대가족의 붕괴에 이어서 핵가족마저 붕괴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재뿐만 아니라 맞벌이의 경우 어머니마저 부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계셔도 아이는 텔레비전을 보고 컴퓨터를 하며 혼자 시간을 보내며 어른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적습니다. 더욱이 또래 문화가 확산되어 아이 주변에 어른의 존재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숙한 어른들로부터 인성과 이성의 조화를 배울 기회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건강하게 생활하는 아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은 경험이 풍부하여 자존감이 강하고 감정을 잘 처리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감정 코칭은 감정은 다 받아주고 행동은 한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지금껏 아이의 감정을 잘 받아주지 않았을 때 어떤 경우가 나타날 수 있을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감정을 무조건 다 받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어떤 감정이든 다 받아주고 존중해주면 아이가 감정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없을까요? 네, 감정을 받아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아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감정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행동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감정 코칭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아이에게 행동의 한계를 정해줄 때 알게 모르게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누가 씹다가 버린 껌을 더럽잖아요. 아이가 주워 입에 넣으려고 해서 엄마가 껌을 빼앗으면 아이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때 할머니가 우는 아이를 달래며 아이고 우리 귀한 지민이를 누가 올렸어? 하고 말합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울며 엄마를 가리키고 그러면 할머니는 에이 엄마 참 나빴다. 엄마 맴매 하며 엄마를 때리는 흉내를 냅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이에게 직접 엄마를 때리라고 시키기까지 합니다.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 법한 상황이고 어디까지나 장난처럼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엄마 때문에 화가 나면 엄마를 때려도 괜찮다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처럼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감정적인 갈등 상황에서 어떤 행동이라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 감정을 충분히 읽어주고 공감해 주었다면 행동의 한계를 정해주었을 때 아이가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껌을 씹고 싶었구나. 우리 지민이가 껌을 좋아하는 거 할머니가 잘 알아. 하고 말해준다면 아이는 껌을 주어서 입에 넣으려고 했던 것에 꾸지람을 받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또한 엄마가 자신을 미워한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며 자신이 나쁘고 더러운 아이라는 기분이 더더욱 들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껌을 좋아하는 것을 할머니가 알아준다는 점, 그래서 더러운 줄도 모르고 껌을 주워 입에 넣으려고 했던 점을 이해받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지민이가 더러운 껌을 입에 넣어 병날까봐 걱정이 되어 못 먹게 한 거란다. 누가 씹다가 땅에 버린 껌은 병균이 많아서 지민이가 입에 넣으면 안 되거든. 분명히 한계를 정해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엄마와 할머니가 자신을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쉽게 믿고 받아들이며 땅에 떨어진 더러운 것을 입에 넣으면 안 된다는 점도 배우게 됩니다. 아마 다음에 같은 상황이 되면 저건 더러운 거니까 입에 넣으면 안 돼 하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감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부터 해주고 나면 한계를 정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감정을 코칭병을 배운 부모들은 만 서너 살 된 아이들도 한계 안에서 스스로 훌륭한 해결책을 찾아낸 걸 보며 놀라고 대견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가트맨 박사는 어릴 때부터 감정 코칭을 해주는 것은 아이 마음속에 스스로 원하는 바를 분명히 알고 찾을 수 있도록 GPS를 심어주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때까지 부모는 아이와 한편이 되어 최소한의 가이드, 코치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뇌의 삼청 구조를 한번 알아볼까요? 왜냐하면 감정을 먼저 받아주고 행동하는로 가는 원리를 뇌 구조를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 뇌과학자였던 폴 맥린 박사는 인간의 뇌가 크게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가장 아래층, 지하는 뇌간으로 호흡, 혈압 조절, 체온 조절, 심장 박동,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뇌간은 생명을 관장하는 원초적인 뇌인 만큼 태어날부터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고 젖을 빨 수 있는 것입니다. 뇌간의 구조와 기능은 파충류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 지하층에 있는 뇌간을 파충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뇌간 위 1층은 변연계로 되뇌 방구의 안쪽 밑면에 있습니다.
주로 감정을 다스리고 기억을 주관하며 호르몬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기쁨, 즐거움, 화, 슬픔 이런 감정은 주로 식욕과 성욕도 여기서 주로 처리됩니다. 포유류는 대부분 변연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도 주인이 오면 반가워하고 낯선 사람이 오면 놀라거나 흥분해 울부짖고 으르렁거립니다. 두려울 때는 꼬리를 내리고 움츠리기도 하고 심지어 질투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변연계가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파충류는 변연계가 발달하지 않아 감정 표현이 없습니다. 감정 표현은 포유류에서만 나타나는 행동이기에 변연계를 감정의 뇌 또는 포유류의 뇌라고 부릅니다. 변연계의 위 2층은 되뇌 피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마 위 3분의 1을 차지하는 전두엽은 생각하고 판단하며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조절합니다. 고도의 정신기능과 창조력 기능을 담당하고 인간만이 가진 뇌이기에 인간의 뇌 또는 이성의 뇌 총사령부라고 부릅니다. 변연계는 사춘기 때, 전두엽은 평균 27세, 28세가 되어야 완성이 됩니다. 자, 지금 살펴보면 갓난아기에도 감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갓난아기 때 느끼는 감정은 초보적인 수준이며 변연계는 영유아기와 아동기 및 사춘기 동안 활발하게 발달합니다. 따라서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는 비록 몸이 어른 만큼 성장하더라도 감정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감정과 생각, 행동과의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거나 충격적인 행동으로 감정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변연계의 발달도 사춘기에 거의 완성되며 사춘기가 끝날 즈음에 변연기는 거의 완성됩니다. 6살짜리가 블로그로 열심히 탑을 만들고 있는데 4살짜리 동생이 와서 무너뜨렸어요. 형은 당연히 화가 나고 동생이 미울 것입니다. 홧김에 동생을 한 대 치죠. 이런 상황에서 엄마들은 대부분 동생이잖아. 형이 이해해줘야지. 동생을 때리면 되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두엽의 수준입니다. 아직 전두엽이 채 발달되지 않은 6살짜리 아이에겐 다른 나라 말처럼 어려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난 감정은 무시당한 채 잘못했다고 하니 억울할 뿐 이해받지 못하고 차별당한 기분이 들어 결국 엄마는 나만 미워해. 동생 미워. 같은 감정마저 들게 됩니다. 좀 더 큰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생도 여전히 전두엽이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감정이 먼저입니다. 엄마가 청소하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더럽니? 이렇게 지저분한 방에서 도대체 무슨 정신 상태로 공부가 되겠어? 방은 마음의 반영이라 말도 못 들어봤어? 방이 어지러우면 이렇게 말할 때 아이들이 이성적으로 그래 방을 치워야겠구나. 구구절절 엄마 말씀이 지당하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대개는 엄마의 화난 감정에 반응합니다. 엄마 잔소리 정말 짜증난다. 이것은 감정. 엄마 목소리도 듣기 싫어. 감정. 제발 나 좀 내버려두면 좋겠어. 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건물이 올라갈 때 1층을 그치지 않고 2층으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전두엽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에게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2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1층을 통해 2층에 올라가듯이 1층 뇌인 감정으로 먼저 수용과 공감을 한 뒤 2층 뇌인
전두엽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하여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는 굉장히 공격적이 됩니다. 말 한마디도 곱게 하지 않습니다. 나를 세우고 거치게 말을 내뱉는 아이와 대화를 하다 보면 부모도 감정이 상해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아이의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대화법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한 말의 차이처럼 여겨지지만 이후 대화가 흘러가는 방향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자, 먼저 목소리 톤을 낮추고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서 상대방을 비난할 때는 저절로 목소리가 커집니다. 비난한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치명타를 입히는데 목소리까지 크면 아이의 대화는 전혀 불가능해집니다. 크고 격한 목소리는 아이의 전두엽을 마비시킵니다. 가뜩이나 아이의 전두엽은 완성이 되지 않아 이성적으로 접근했을 때 대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층 감정의 뇌를 통해 2층 이성의 뇌를 자극해야 원활하게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크고 격한 목소리를 들으면 감정의 뇌도 생각의 뇌도 아니라 뇌의 제일 하부 구조인 생명의 뇌, 즉 파충류의 뇌로 피가 몰립니다. 파충류의 뇌가 집중적으로 활성화된다는 얘기죠. 파충류의 뇌가 되면 반응이 단순합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살아남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살아남으려면 전력을 다해 싸우거나 도망가는 것 두 가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말에 신경을 세우고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아예 입을 닫고 대화를 피합니다. 따라서 아이와 대화를 하려면 먼저 부드러운 억양과 말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 방어에만 급급하지 말고 조금만 인정해 봅시다. 엄만 잘 알지도 못하고 맨날 나만 가지고 그래. 아이가 이렇게 비난을 하면은 엄마도 본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내가 만날 언제 그랬어? 응? 네가 잘못할 때만 야단치지. 이런 식으로는 아이와 모두 부모와 함께 모두 상처를 입고 관계가 악화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비난할 때 바로 맞받아치며 방어하지 말고 조금만 인정을 해도 대화를 전혀 다르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엄마가 이번 일은 잘 모른 채 내 탓부터 했구나. 일부러 그런 면이 있다면 조금만 인정해도 아이는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만날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데는 내가 잘못해서 야단칠 때도 있지. 이렇게 말하면 아이도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래,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걸 이제 알았니? 라고 말한다면 이건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난 원래 그래. 그래서 어쩔 건데? 하면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가짜 인정입니다. 진심으로 인정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방어식 대화는 상대방의 반항심을 불러일으켜 싸워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반면 인정식 대화는 자기를 수용해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이처럼 모든 감정은 삶에 자기만의 색깔로 기여를 합니다. 자, 아이가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감정을 느낄 때 재빨리 알아차리고 감정 코칭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의 감정을 인식하기 어렵다면
물어봅니다. 표정만 봐도 아이의 감정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는 뭔가 슬픈가 하고 짐작할 수 있고, 주먹을 쥐고 숨을 몰아쉬면서 씩씩거린다면 화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슬픈가 보다, 화가 났나 보다 하는 식으로 아이의 감정을 인식하면 됩니다. 하지만 표정이나 몸짓 맛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정확하게 읽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기본적인 감정은 표정만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인간의 표정은 감정만큼이나 무한합니다. 이런 미묘한 감정의 차이도 표정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숙련된 표정 전문가가 아니면 표정만 보고 정확하게 그 감정을 읽어내긴 어렵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표정은 있습니다. 물론 흥미로울 때는 눈이 커지고 표정이 밝아집니다. 창피할 때는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얼굴을 가리거나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슬플 때는 입꼬리가 내려가고 반대로 행복할 때는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화가 날 때는 입 주변에 힘을 꽉 주거나 양미간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표정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표정만 보고 아이의 감정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표정으로 감지한 감정에 확신을 가지면 오히려 감정 코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한번 직접 물어볼까요? 지금 화났어? 와 같은 닫힌 질문이 아니라 지금 기분이 어때? 와 같은 열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화났어?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예, 아니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분이 어때? 라고 물으면 졸려요, 짜증이 나요, 답답해요, 내일 시험 못 볼 것 같아 걱정돼요, 불안해요, 외운 것을 반복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등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이 어때? 라고 물으면 몰라요 또는 그저 그래요 대답하기에는 아이가 꽤 많습니다. 몰라요, 나 그저 그래요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기분이 별로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썩 나쁘지 않아서 그저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아이들은 말하기 싫어서 또는 말꼬리 잡혀서 혼날까봐 안 그러면 대화를 짧게 끝내고자 그저 그래요 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감정 코칭 2단계는 감정의 순간을 좋은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화가 났구나, 몹시 우울하구나, 짜증이 났구나 하고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린다면 이제 감정 코칭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부모들은 아이의 감정이 격해 있으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된 다음에 대화를 하려 합니다. 또는 아이의 언짢은 표정을 보는 순간 엄마의 마음이 불편해져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시작이군. 아이고 지겨워. 모른 척하고 피해버리자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트벤 박사는 감정 코칭은 감정을 보이는 순간에 하는 것이 좋고 특히 강한 감정을 보일 때가 감정 코칭을 하기 좋은 때라고 충고합니다. 아이들이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 어떻게 해야 할지 힘드니 도와달라는 신호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감정이 누그러질 때까지 기다릴 요양으로 그 순간을 놓치면 아이는 더 힘들어합니다. 감정 코칭형 부모들은 아이의 미세한 감정도 잘 포착하여 아이가 더 힘들어지기 전에 감정을 빨리 수용하므로 아이와 부모
모두 과격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아이가 감정을 보이는 순간은 아이와 친밀한 유대 관계를 쌓고 아이가 감정을 잘 조절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이가 화를 내면 우리 아이가 지금 감정 코칭을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정 코칭에 들어가야 합니다. 감정 코칭 3단계 아이 감정을 공감하고 경청하기. 3단계는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단계입니다. 감정을 공감해주는데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감정 다 알고 있다. 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감정이 어떤지 짐작이 가더라도 아이 스스로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의 감정을 살피고 진심으로 충분히 공감해 주는 것이 3단계 핵심입니다. 엄마는 우는 아이가 걱정스러워서 왜 울어? 라고 말을 듣는 순간 아이는 쉽게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왜? 이런 질문은 인지적인 사고를 요하는 질문입니다. 인지적인 사고는 전두엽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전두엽은 평균 27세에서 28세 되어야 완성됩니다. 그래서 고작 유치원생인 어린아이가 자기가 왜 우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오늘 유치원에서 나보다 힘센 아이가 계속 나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일렀는데 선생님이 나를 괴롭힌 아이는 혼내주지 않고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놀아야 한다고 나한테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짜증이 나서 지금 울고 있어요. 유치원생이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10년, 20년은 좋게 걸릴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감정은 감정으로 읽어줘야 합니다. 아이가 눈물을 흘릴 때 지금 뭔가 굉장히 슬픈 것 같은데 정도만 얘기해줘도 아이는 엄마가 자기의 감정을 알아주었다는데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아이의 기분을 잘 모를 때는 기분이 어때? 라고 물으면 됩니다. 이때 감정을 묻는 것이므로 화가 나요. 친구가 미워요. 슬퍼요. 등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감정을 이야기할 때 정말 믿겠네. 정말 화가 나겠네. 라고 공감해주면 아이는 부모가 자기 편이라고 믿으며 마음을 열고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해합니다. 반대로 공감을 해주지 않으면 아이는 무시당한다는 느낌과 자신을 미워한다는 느낌을 받으며 자존감이 낮아질 것입니다. 아이의 하는 말을 따라하면 감정 공감이 쉽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공감해 주는데도 정작 아이는 감정의 공감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감정 코칭을 효과스러워 하려면 아이와 부모의 마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완전히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면 아이는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이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명 거울식 반영법으로 영어로는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감정을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라서 한번 말해주는 방식입니다. 화가 났구나. 기쁘고 속이 상했구나. 라고 아이의 말을 따라해주면 아이는 감정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며 안도합니다. 또한 거울식 반영법을 하면 아이는 감정이나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단지 화가 나 속상했을 것인데, 그래서 화가 나서 친구가 미웠구나 라고 거울식 반응을 했다면, 아이는 아니에요, 친구가 미웠던 것은 아니었고 그냥 화가 났어요 라며 정정을 합니다. 흔히 감정이 격해지는 상태에서는 자기 감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공감해 주어 아이가 마음을 활짝 연 상태에서는 더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거울식 반영법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 실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상수와 하는 대화입니다. 상수 공부하는데 훈이가 매일 방해하니? 네, 아니요. 아, 매일 방해하는 건 아니야? 네, 하지만 내가 공부할 때마다 방해하는데요. 그렇구나. 상수가 공부할 때마다 방해했구나. 속상했겠다. 그럼 상수야, 선생님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훈이가 상수 공부 방해했을 때 상수가 훈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나도 훈이 발로 찼는데요. 상수도 훈이 발로 찼구나. 상수가 훈이 발로 찼을 때 기분이 어땠어? 속 시원했어요. 정말? 네, 조금은 시원했는데 사실은 기분이 나빴어요. 아, 상수도 훈이 발로 차고 기분이 좋지 않았구나. 네, 기분이 좀 나빴어요. 네, 거울식 반영은 실제를 바라보면서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고 있다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감정 코칭을 할 때 계속 거울식 반영을 하면 왜 자꾸 내 말 따라 하세요 하며 거부감을 나타내는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아이와 공감하지 않고 앵무새처럼 아이가 한 말을 반복적으로 따라하면 아이는 직감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거울식 반영법 핵심은 아이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도록 조율해 가는 과정이지 단순 모방의 기술은 아닙니다. 자, 네 번째, 아이 감정의 감정 코칭 4단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아이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가트맨 박사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감정이라는 문에 손잡이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비유합니다. 문해가 감지한 감정을 언어적으로 처리하는 잔해와 연결시켜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잡이가 없는 문은 열거나 닫기가 힘듭니다. 그 방이 싫어 문을 열고 나가고 싶은데 손잡이가 없으면 문이 잘 열리지 않아 빨리 나갈 수 없습니다. 즉, 손잡이가 있으면 감정의 문을 열고 닫기가 편해진다는 뜻입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에 대체하여 안정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이 뭔지 모르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어떤 감정을 처리해야 될지 생각과 판단을 명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승훈이 민규 형제가 저녁을 먹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승훈이가 mp3를 충전하려고 컴퓨터를 껐는데 민규가 갑자기 코드를 빼버렸습니다. 승훈이가 화가 나 민규를 때리고 민규도 맞받아 승훈이를 때리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엄마,
성원아, 울고 있네? 무슨 일인지 엄마에게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니? 울면서 민규가 컴퓨터 코드를 확 빼버렸어요. 그래, 컴퓨터를 갑자기 꺼버려서 화가 났구나. 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컴퓨터를 꺼버렸어요. 그래, 너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컴퓨터를 꺼버려서 화가 많이 났구나. 그때 기분이 어땠어? 무시당하고 것 같아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분했어요. 음, MP3를 충전하려고 했는데 민구가 마음대로 컴퓨터를 꺼버려서 무시당하는 것 같아 화도 나고 분하기도 했다는 그 얘기지? 네, 엄마. 그럼 민규가 뭐 때문에 코드를 마음대로 빼버린 것일까? 엄마가 공부 시간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켜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소리 나게 컴퓨터를 켜서 그랬던 것 같아요. 민규가 그럴 때 성훈이는 어떻게 했어? 너무 화가 나서 민규를 때렸더니 민규가 날 때려서 시끄럽게 싸움을 했어요. 음, 민규를 때릴 때 기분은 어땠니? 화가 나고 기분도 나쁘고 겁나기도 했어요. 그래, 오늘 공부 시간에 MP3를 충전하려고 컴퓨터를 껐는데 민규가 맘대로 컴퓨터를 꺼버려서 성원이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분했구나. 민규는 공부 시간에 승원이가 컴퓨터를 켜니까 엄마 말이 생각나 코드를 빼버린 것이고 그래서 민규와 싸움이 났다는 것이지? 민규가 때릴 때 기분은 화나고 또 나쁘고 겁나고 그랬네? 네. 이처럼 아이가 말한 상황과 감정을 중 연결해주면 아이는 자기의 감정을 인정받았다고 느끼며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기 언어로 감정을 표현했을 때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아무리 요리를 잘하는 주부라도 남의 집 주방에서 요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릇이 어디 있는지 프라이팬은 어디 있는지 양념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얼어 보느라 속도가 나지 않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자기 주방에서는 다릅니다. 예의 빼어난 요리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릇이든 주방든 양념이든 모두 자기 손으로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자기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감정에 접근하고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 스스로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언어를 찾아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감정 코칭 5단계.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먼저 행동을 공감하고 행동의 한계를 정해준다. 아이의 감정은 다 받아줘야 하지만 행동까지 모두 받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동생이 애써 만든 분량을 망가뜨려 속상하고 화나는 감정에 충분히 공감해줘야 하지만 그렇다고 동생을 때리거나 꼬집거나 발로 차는 행동을 허용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엄마가 동생만 예뻐한다고 분노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엄마에게 욕을 한다면 당연히 잘못된 행동임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어야 합니다. 행동의 한계를 그어줄 때는 아이의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공감해 줘야 한다고요? 감정부터 공감해 줘야 합니다. 동생이 내가 애써 만든 폭력을 망가뜨렸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엄마라도 화가 많이 났을 거야. 그렇지만 화가 났다고 어린 동생을 때리는 것은 안 돼. 다른 방법은 없을까? 엄마가 동생만 예뻐한다고 화가 났구나. 질투도 나고 엄마도 어렸을 때 할머니가 언니만 예뻐서 질투를 느낀 적이 있어. 그렇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심한 욕을 하면 되겠니?
우리 집에서는 부모에게 욕하는 행동은 허용하지 않는다. 욕을 하지 않고 내 감정을 표현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처럼 감정을 공감해주고 행동을 지적해야 아이가 거부감 없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받아들입니다. 공감 없이 잘못된 행동만 야단친다면 아이는 자신의 감정이 잘못되었는지 행동이 잘못되었는지를 몰라 더욱 상처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행동의 한계는 어떻게 그어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가 쉽게 이해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한 원칙 두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즉, 남에게 피해 입히는 행동과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은 한계를 그어줘야 합니다. 세시한 부분까지 한계를 정해놓으면 누구라도 이거를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교실에서 떠들면 안 되고 복도를 다닐 때는 발 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걸어야 되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도 제자리에 앉아 조용히 먹어야 하는 등등 일일이 규칙을 만들어 놓으려면 이것을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지킬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동은 안 된다는 원칙만으로도 괜찮은 행동과 또 그렇지 않은 행동은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을 때리는 것은 안 된다. 엄마에게 욕하는 것은 안 된다. 정확히 한계를 그어주면 됩니다. 우리 집에서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폭력은 허용하지 않는다. 집에서 학교에서 기대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나 한계를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리거나 욕하는 방법 말고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은 무궁무진하고 그 중에 현재 아이의 연령과 상황에서 비교적 바람직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공감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였다면 다음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차례입니다. 감정 코칭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아이가 처한 감정적 상황에서 유연하고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기가 쉬워집니다.